조선의 궁녀 장옥정이 왕의 사랑을 얻고 중전이 되기까지 사랑은 권력이 되었고 권력은 다시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질투와 정치, 그리고 기록이 만든 악녀의 얼굴을 묻습니다. 역사가 버린 이름 장희빈,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상상과 해석을 더해 다시 쓴 장희빈의 기록입니다. 그럼 조선의 운명을 흔든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680년 조선 한양. 궁궐 담장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담장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2살 장옥정. 그녀는 궁녀였습니다. 옥정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마루를 닦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왕실의 옷가지를 빨았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운명도 함께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궁으로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옥정은 궁녀가 되었습니다. 10살부터 시작된 궁녀 생활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고 눈빛을 낮췄으며 존재를 지웠습니다. 궁녀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이되 보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옥정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궁녀의 외모가 기록된 것은 장옥정이 유일했습니다. 그해 겨울, 궁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비 인경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젊은 왕 숙종은 아내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주 혼자 궁궐을 걸었고 말수가 줄었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종의 시선이 한 궁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장옥정.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궁녀가 왕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옥정은 숙종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왕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어둡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장옥정이옵니다, 전하.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장옥정은 승은을 입었습니다. 왕과 하룻밤을 보낸 것입니다. 궁에서는 이를 승은을 입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한 궁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은 궁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후궁이 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의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습니다. 옥정은 그날 이후 자주 숙종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웃었고 편안해했으며 슬픔을 잊는 듯 했습니다. 옥정 역시 그를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께서 한 궁녀에게 빠지셨다더라. 중인 출신이라던데. 명성왕후께서 노하셨다던데. 명성왕후. 숙종의 어머니이자 대왕 대비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궁의 내명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옥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명성왕후는 옥정을 간사하고 악독한 여자라 평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옥정은 왕을 현혹하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장옥정을 둘러싼 세력은 남인이었고 명성왕후는 서인과 가까웠습니다. 1680년 겨울이 끝날 무렵 명성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숙종에게 명했습니다. 장씨를 궁 밖으로 내치시오. 숙종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궁을 떠났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었음에도 저는 다시 평민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운명은 저를 버렸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옥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련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예감이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681년 5월, 궁궐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붉은 가마가 대궐문을 통과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15살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서인의 실세 민유 중의 딸이었습니다. 명문가의 혈통, 단정한 용모, 온화한 성품, 그녀는 완벽한 왕비감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흡족해했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 장옥정을 내쫓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교육받은 대로 행동했고 예법을 지켰으며 왕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궁 밖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장옥정. 그녀는 멀리서 축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소리를.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아닌 그저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평온한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로서의 덕목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아이.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인현왕후의 뱃속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점점 조바심을 냈고 신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도 그 여인이 남아있다는 것을.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는 왕의 눈빛, 가끔씩 흘리는 한숨,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686년 어느 날, 인현왕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측근 궁녀를 불렀습니다. 장옥정을 찾아라. 그리고 궁으로 모셔오너라. 마마, 그것이 네 명이다. 궁녀는 놀란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왕비가 왕의 옛 여인을 다시 부르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은 명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혼자 중궁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민가에 머무는 것은 왕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차라리 궁 안으로 들여 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비입니다. 왕비의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장옥정은 궁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옥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왕비가 된 여인이 이제 자신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모욕인지 기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686년 봄, 장옥정은 다시 궁궐 정문 앞에 섰습니다. 5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옥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선 옥정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고 내관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 중전마마께서 무슨 생각으로. 하지만 옥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사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종이 그녀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숙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소? 소녀도 그러했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숙종은 옥정을 끌어안았고 옥정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숙종은 옥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중궁전으로 가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인현왕후는 혼자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현왕후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예상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왕이 다른 여인에게 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왕비는 울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 궁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장옥정이 임신했다는 것, 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 숙종은 기뻐했고 신하들은 당황했으며 인현왕후는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왕비가 이루지 못한 일을 궁녀 출신 여인이 단 몇 달 만에 해낸 것입니다. 장옥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취한 여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1688년 가을, 장옥정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에 얻은 첫 아들. 궁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왕자는 기쁜 일이지만 그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 이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장옥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이제 그대는 내 아들의 어미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요. 장옥정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더 이상 사랑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아들을 낳은 후 장옥정의 지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그것은 신분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숙종의 총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종이품 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후 정의품 소위에 올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구급 공무원이 순식간에 차관급이 된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하께서 장 씨에게 너무 빠지셨습니다. 이는 나라에 해가 될 일이옵니다.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숙종은 분노했고 상소를 올린 신하를 벌했습니다. 1689년 1월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장 씨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 대전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원자란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원칙상 왕비가 낳은 적자만이 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비 인현왕 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삼는다는 것. 한 신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중전마마의 춘추가 아직 한창이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라.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숙종의 뜻대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장옥정의 아들은 원자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숙종은 또 하나의 명을 내렸습니다. 장 씨를 희빈으로 책봉하라. 희빈, 후궁 서열 1위를 뜻하는 칭호였습니다. 장옥정은 이제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가 후궁의 정점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을 다시 불러 모은 숙종.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겠다. 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비를 폐위한다. 그것은 왕실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만백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숙종은 명분을 찾아냈습니다. 3년 전 인현왕후가 꾼 꿈 이야기. 꿈속에서 선대왕이 나타나 말했다는 것. 장 씨는 아들도 복도 없어 나라에 이롭지 못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 씨는 아들을 낳았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숙종은 이것을 인현왕후가 투기, 즉 질투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억지 논리였지만 왕의 뜻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새로운 왕비가 책봉되었습니다. 장희빈, 중인 출신 궁녀가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책봉식 날, 장희빈은 중전의 옥좌에 앉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그 궁궐, 이제 그 궁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제가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일까?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 안팎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인 출신이 어찌 왕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장희빈 스스로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했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때 사랑받던 여인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숙종의 사랑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된 장희빈은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오만함만 남았습니다. 숙종은 점점 중궁전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겸손한 궁녀. 그녀의 이름은 최씨. 훗날 숙빈 최씨로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1689년 여름, 중전이 된 장희빈의 처소는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 금빛 장식, 귀한 향로. 그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장희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신중했던 그녀는 이제 달랐습니다. 궁녀들을 호통쳤고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왕비라는 권력이 그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인현왕후 시절부터 궁에 있던 한 궁녀가 장희빈을 찾아왔습니다. 중전의 명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그 궁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 나중에 오라 하거라. 마마, 그러나 중전마마의 명이. 내가 중전이다. 물러가라. 궁녀는 당황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여전히 중전마마라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왕비라는 것을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장희빈이 교만하다. 예전의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다. 중인 출신이 왕비가 되더니 이제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희빈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가마교 사건. 그것은 조선 조정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후 그녀의 어머니 윤씨가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윤씨는 덮개가 있는 가마, 즉 교를 타고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교는 사대부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인 신분인 윤씨가 교를 탄다는 것. 그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중인 주제에 감히 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이는 법도를 어긴 일이옵니다. 신하들은 윤씨를 태웠던 가마를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메고 왔던 하인들을 잡아다 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희빈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신첩의 어머니가 모욕을 당했사옵니다. 이를 어찌하시렵니까? 숙종 역시 화가 났습니다. 왕자의 외할머니를, 그것도 자신의 명으로 입궁한 사람을 모욕했다는 것. 숙종은 즉시 관련된 신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내 명으로 입궁한 이를 감히 모욕하다니 엄벌에 처하라. 숙종의 명에 따라 2명의 신하가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벌이었기에 결국 2사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궁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왕께서 장씨 때문에 신하를 죽이셨다. 이제 누가 감히 장씨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은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감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를수록 그녀를 향한 증오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렵 궁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궁녀가 숙종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씨. 최씨는 폐위된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겸손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장희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숙종은 점점 최씨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만함에 지친 그에게 최씨의 겸손함은 신선한 바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은 최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씨를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새로운 후궁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장희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비인데 왕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니. 그 여자는 누구인가?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보는가? 아니, 전하의 마음을 훔쳐가는가? 장희빈은 최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폐위된 인현왕 후의 궁녀였다는 것. 장희빈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인현왕 후의 사람이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질투가 장희빈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밤마다 숙종이 최 씨의 처소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장희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희빈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면, 만약 그 아들이 전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불안과 질투는 장희빈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결심했습니다. 최 씨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1690년 겨울, 장희빈의 처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제 거의 중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최 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장희빈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하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제 그 여자만 보일 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날 밤, 장희빈은 최 씨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최 씨는 배가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최 씨가 중궁전에 들어서자 장희빈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 부르셨사옵니까? 내가 전하의 아이를 가졌다던데. 황공하옵니다, 마마. 장희빈은 천천히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느냐. 그 순간 장희빈은 최 씨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최 씨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배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마마, 아이가. 하지만 장희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씨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이미 사라졌고 분노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달려와 장희빈을 말렸습니다. 최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중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장희빈은 그를 맞이하려 했지만 숙종은 차갑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대가 한 짓을 알고 있소. 전하, 소첩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내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소. 숙종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궁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하의 사랑, 신하들의 존경,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최 씨를 폭행했다더라. 질투 때문에 왕자를 죽게 만들었다더라.
신하들은 붕괴했고 궁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희빈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던 남인들. 하지만 그들의 실정과 부패는 숙종의 신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장희빈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던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 장희빈은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것. 장희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몰아냈던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아니 될 일이요. 전하, 이는 안 되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장희빈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소.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은 내 실수였소. 그 말은 곧 장희빈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 당신은 왕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 1694년 봄, 인현왕후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신하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숙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가마를 불태워라. 왕비의 상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5년간의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장희빈은 중궁전에서 쫓겨나 취선당이라는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외지고 좁았으며 차가웠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인의 처소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장희빈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워하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이제 장희빈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조차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권력도 존엄도 남은 것은 분노와 증오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취선당에 홀로 앉아있는 장희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빛나던 눈은 이제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여인. 사랑을 잃고 지위를 빼앗긴 여인.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의 칼날인가 아니면 파멸의 나락인가. 장희빈의 운명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1701년 가을, 취선당은 쓸쓸했습니다. 장희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지 7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장희빈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궁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복위한 후 줄곧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위되었을 때 받은 충격과 고통, 그것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고 온갖 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는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궁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하들은 애도했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현왕후는 덕이 높은 왕비로 기억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인으로. 하지만 취선당에서 장희빈은 그 소식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어둡고 기괴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여자.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 장희빈의 마음속에는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었지만 그녀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장희빈에게 충격적인 밀고가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숙종에게 고변한 것입니다. 고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이 있사옵니다. 장희빈이 그곳에서 저주의식을 행했사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만들었사옵니다. 이 고변을 올린 사람, 바로 숙빈 최 씨였습니다. 한때 장희빈에게 폭행당했던 그 여인. 이제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장희빈이라 해도 설마 저주를 했겠는가. 하지만 최 씨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아시옵니다. 전하. 숙종은 즉시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취선당에 도착한 숙종. 장희빈은 황급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어인일로 서쪽 처소를 보겠소. 장희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궁녀들을 시켜 서쪽 방을 열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큰 병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병풍을 치워라. 궁녀들이 떨리는 손으로 병풍을 치웠습니다. 그 순간 숙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병풍 뒤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상화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화살로 찌른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그 여인. 숙종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장희빈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감히 중전을 저주했단 말이오. 전하, 소첩은. 장희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눈앞에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장 씨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잡아들여라. 국문을 시작하라. 국문. 그것은 고문을 동반한 혹독한 신문이었습니다. 장희빈과 그녀의 측근들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궁은 다시 한번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국청, 신문이 열리는 곳. 장희빈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신문관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소첩은 그런 적이.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느냐? 형장을 들여라. 곤장이 들어왔습니다. 장희빈의 궁녀들이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며칠간의 혹독한 국문 끝에 한 궁녀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희빈마마께서 신당을 세우고 저주를 행하셨사옵니다. 그 순간 장희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주했습니다. 밤마다 그 여자가 죽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국문의 결과는 숙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만든 것이 확실하옵니다. 숙종은 보고서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겠다. 사약? 한때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증오는 저주가 되고 저주는 죽음을 불러왔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701년 10월 숙종의 명이 내려진 후 궁은 긴장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세자의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린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모여 의논했습니다. 일부는 찬성했고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과거 연산군 시대 생모윤 씨를 죽인 후 벌어진 참극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전하, 희빈의 죄는 분명하나 세자의 생모이옵니다. 후일 세자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렇기에 더욱 죽여야 하오. 세자를 위해서라도. 숙종의 논리는 이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어머니를 죽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죽어야 했습니다. 취선당 감금된 장희빈. 그녀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하늘 아래에서 왕비로 군림했던 자신. 이제 그 하늘은 너무 멀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사랑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잃고 이제 목숨마저 빼앗기는 것입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내관이 들어와 장희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의 명이옵니다. 보자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은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 안에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내 아들은, 세자 저하께서는 건강하시옵니다. 장희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다.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왕비가 되었고 권력을 쥐었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나를 구하지 않는군요. 장희빈은 천천히 은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관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전하께 전해주시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장희빈은 사약을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잔은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희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잔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랐던 여인.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인. 그녀의 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직후 숙종은 또 하나의 명을 내렸습니다.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법으로 명확히 하라.
장희빈 특별법. 후궁의 왕비 등극을 영원히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법이 되어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숙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이었습니다. 경종은 즉위 후 어머니 장희빈을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희빈 장씨는 중전을 저주한 역적이옵니다. 복위는 불가하옵니다. 경종은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신하들의 벽은 너무 높았고 역사의 기록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한을 품고 살다 일찍 죽었다고. 경종 이후 왕위는 배다른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조선 제21대 왕 영조였습니다. 영조가 왕이 되면서 장희빈의 명예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와 대립했던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영조는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장희빈에 대한 기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사하고 악독한 여인, 왕을 현혹하고 중전을 저주한 악녀. 그렇게 장희빈은 역사 속에서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지워졌고 그녀의 고통은 무시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증오와 저주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패자입니다. 내 이야기는 왜곡되었고 내 삶은 저주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냉혹합니다. 장희빈은 악녀로 남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궁의 벽에 묻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었을까요? 장희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난 비극. 권력을 쥐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파멸. 그녀의 생은 한편의 드라마였고 동시에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장희빈. 궁녀에서 왕비까지, 왕비에서 죄인까지. 그녀의 생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지만 그녀의 삶은 단지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여인의 이야기였다. 사랑이 죄가 된다면 나의 생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상상과 해석을 더해 다시 쓴 장희빈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